살던 고을 관청의 노비, 즉 하루아침에 관비가 되고 만 겁니다. 양민이었던 초요갱의 신분이 한순간에 천민으로 추락하고 만 거죠. 아이고야. 자, 이 비극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이때 초요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길바닥에 혼자 그냥 그렇죠. 막막한 느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현실감도 없고 멍했겠죠. 앞으로 노비로 천대받으면서 살 생각에 막막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요갱의 운명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방향을 틉니다. 관비가 된 초요갱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거든요. 깜짝 놀랐니? 바로 초요갱이 기생으로 뽑히게 된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기생은 관비에서 뽑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들 사이에서 초유갱의 외모와 가는 허리가 눈에 띄었을 것이고 가무 실력도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생을 선발하는 관리의 눈에 띄어서 발탁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생으로 초요갱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생 초요갱이 하게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는. 맞습니다. 자, 기생은요, 기본적으로 각 고을 관청에 소속된 몸입니다. 관리들의 술자리에 동원되었고요,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게 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생은 백성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고 하대받곤 했습니다. 웃음을 판다, 술을 판다, 일부는 몸을 판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생으로 살아야 되는 초요갱, 이때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노비보다 뭔가 손가락질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글펐던 건 초요갱의 마음이 어떻든 기생으로서의 삶은 초요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젠 기생이란 새로운 운명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초요갱. 자, 그런데요, 기생으로 살게 된 초요갱은요,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한양 기생들은요, 일반적인 기생 일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공연. 축하 공연. 자, 이처럼 왕실에서 잔치가 열릴 때 노래와 춤을 담당한 인물들이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궁에서 공연 활동을 하는 기생들은요, 또 다르게 여악이라고도 불렸죠. 여자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즉 기생 초요갱이 바로 여악으로 활동했던 것이죠. 이런 초요갱처럼 왕실 연회에 서는 기생들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죠. 아, 진짜? 이곳입니다. 관습도감. 조선 전기에 있었던 궁중연회 등 행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관습? 기본적으로 수도 한양에서 선발된 기생들은요, 모두 이곳에 소속이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지방에서 실력이 뛰어난 기생이 뽑혀와서 합류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국, 서울을 포함한 전국 기생들의 집합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종대 관습도감에는요, 총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들을 잘 교육해서 그 왕실 연회에 세우는 것이죠. 많이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 초요갱 역시 기생이 된 이후에 관습도감에 소속이 됐던 겁니다. 왕실 연회를 할 때 필요한 음악 관련 기술을 각 과목 선생님에게 배운 거죠. 와, 대박. 100명이 넘는 기생이 교육을 같이 받긴 했지만요, 궁중연회엔 능력이 출중한 상위권 기생들만 자주 섰겠죠. 관습도감의 기생들은요, 이왕이면 궁중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자, 그런 기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기 위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을 초요갱.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지 춤솜씨가 일취월장해서요, 궁중연회에 자주 서게 됩니다.
와. 남달라나 보다. 자, 그렇게 관습도감에서 실력을 뽐내며 소문난 기생이 된 초요갱. 어느덧 10대 후반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요갱의 운명이 달라질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궁중에서는요, 신하들과 왕자들이 참석한 연회가 펼쳐졌는데요. 초요갱과 기생들은 춤을 추며 한껏 흥을 돋우었습니다. 아름다운 색동 한복을 입고 사뿐사뿐 걸으며 나비처럼 춤춘 초요갱. 그때 춤추는 초요갱에게 누군가의 시선이 꽂힙니다. 누가 봐도 초요갱에게 반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회를 마친 초요갱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연회에서 초요갱에게 반한 그 남자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에 초요갱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과연 누구였을까요? 풍도가 헝걸차고 천성이 슬기로웠다. 일찍이 존귀와 권세로 교만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풍도가 헝걸차다. 외양이 당당했다는 거고요.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초요갱에게 반한 남자. 인성, 평판, 능력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남자였습니다. 자, 그 18명의 왕자 중 소원 왕후에게서 낳은 7번째 왕자. 평원대군 이임이었습니다. 자, 이 평원대군이 왕실연회에서 기생 초요갱을 보고 완전 반합니다. 초요갱의 매력에 사로잡혀 첩으로 삼으려고 직접 찾아간 겁니다. 엄청난 기회네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다가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겠죠. 네. 첫 번째 남편이 역적으로 죽은 후 자신은 천민이 되어 기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러움만 쌓였는데 적어도 평원대군이라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하게. 자, 그렇게 초요갱은요, 두 번째 남자 평원대군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꽃길을 걸을 줄 알았던 초요갱. 그런데 왕자의 첩으로 잘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지냈을 초요갱. 첩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1445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1월이었습니다. 초요갱이 넋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원대군이 도착을 앓다가 화위당에서 돌아가니 나이 19세였다. 무슨 말이죠, 이게? 전염병에 걸려서 평원대군이 죽었어요. 그렇죠. 어허, 이거는 초요갱을 누구보다 사랑해줬던 평원대군이 두창, 즉 천연두 감염으로 사망한 겁니다. 초요갱이 또 한 번 남편을 잃고 만 거죠. 이 정도면 그 여자의 삶이 너무 굴곡진데요? 누굴 만나도 이렇게 남편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럴 뭐가 있는 거라고 막 스스로 우울해지는 느낌? 맞습니다. 두 번씩이나 남편을 잃은 초요갱의 절망은 정말 땅을 뚫고 들어갔을 겁니다. 하늘의 원망도 하고 막막하게 몇 달을 보냈겠죠. 자기도 원망. 그렇죠. 그러다 문득 마냥 좌절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초요갱은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이때 자신이 살아갈 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초요갱에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춤 재주가 뛰어난 초요갱. 슬픔을 삼키고 더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습니다. 바람을 타고 가볍게 나는 듯 구름 위에서 움직이는 듯한 춤 사이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초요갱의 나이는 20대 초반, 초반. 성숙함까지 더해집니다.
연회에서 모두의 시선을 와, 한 몸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무렵 궁에선 재능이 뛰어난 초유갱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또 누가 데려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첩으로?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박연. 박연은 왜 관습도감의 초유갱을 눈여겨보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박연이 활동한 세종대에는요, 음악과 춤이 대거 창작이 됩니다. 만들고 난 후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시연을 해봐야 되잖아요. 빠르게 습득해서 잘 구현해야 되니까 관습도감 내에서도 누구를 찾겠습니까? 초유갱. 그렇죠. 초유갱이었습니다. 초유갱은요, 아마 평소에도 천부적인 재능으로 궁중 악무를 쏙쏙 잘 흡수하고 연회에서 완벽하게 펼쳐 보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생이자 독보적인 궁중 악무 전수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초유갱의 집 앞이 시끌벅적해집니다. 한 사내가 포착포착 참새처럼 춤을 추면서 초유갱 집 앞에서 어허랑 어허랑 소리치는 겁니다. 어허랑은요, 과거 급제한 인물이 행진을 할 때 그 행렬을 따르던 소리꾼이 외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 소리꾼의 뒤로 의기양양해서 말을 타고 오는 사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소과에 합격한 최세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교만해서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오늘은 어찌 나왔느냐? 내가 예조자랑이 되면 해초를 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여자가 늘상 이제 튕긴 거예요. 만나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좀 능력치가 올라가서 그 본인의 권세를 앞세워서 다시 만나러 간 거죠. 너 나 거절하면 감당 가능해?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합격 전 최세원이 유생일 때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다가 교만하고 도도한 초유갱의 버릇을 잡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겁니다. 초유갱 입장에선 최세원이 자신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때 초유갱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종종 걸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와. 이제야 볼기 위해 먼지를 털게 되었구나. 볼기 위에 먼지 털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엎드려 공부하느라 엉덩이에 먼지가 수룩히 쌓였을 텐데 고작 먼지 털어놓고 자신에게 와서 종아리를 친 다음에 큰 소리냐? 비꼰 거예요. 조금 덧붙여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반 기생이 아니고 초유갱에 이어서 가능했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초유갱이 왕실 연회 이외에도 잔치집에 다니면서 사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고위집 양반들 집에만 갔기 때문에 1차 시험인 속과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인 대과에 급제 전인 사람은 상대할 급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왕실 연회에서 춤을 추는 기생이었던 초유갱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또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도도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자, 이제 조선의 왕은 세종에서 문종으로, 문종에서 단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종즉위 1년 만에 조선의 권력은 개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즉 단종은 허수아비였고 수양대군이 실권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단종이 재위하던 1455년 초유갱 때문에 왕실과 조정 대신들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이영과 초유갱은 상피하여야 마땅한데도 서로 간통하였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수양대군과 조정 대신들이 우르르르르 이 단종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피. 자, 이 단어에는요, 친족 사이의 남녀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건 곧 절대 피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겠죠. 초유갱과 간통한 이영은요, 화이군,
또 세종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군은 초유경의 두 번째 남편 평원대군의 배다른 형제였던 겁니다. 일반 양반도 아니고요. 왕실의 형제, 평원대군의 첩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이군은 알면서도 그럼요. 그러니 그때는 조용히 지켜만 봤겠지요. 그러다가 평원대군이 죽은 이후 본격적으로 초유경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초유경과 화이군의 간통 사건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조정에 큰 이슈가 됐을까? 화이군이 어디에 휘말리는 거예요? 영모에 그렇죠. 영모에 휘말리면서 희대의 간통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화이군의 간통이 이슈가 된 게 수양대군이 정적을 제거할 시기였었거든요. 화이군은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화이군을 내치려고 기회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활쏘기대회가 있어서 그걸 군사를 양성하려는 역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내치기는 명분이 좀 부족했던지 이미 알고 있었던 초유경과의 간통 사건을 들고 나와서 화이군을 유배 보내는 거죠. 근데 활쏘기를 뭐 얼마나 했길래 이게 역모로까지 보일까? 자, 그러면 화이군은 지금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초유경은 무사했을까? 대신들의 끈질긴 청에 간통의 죄를 지은 초유경에게도 어마어마한 벌이 내려집니다. 여기 초유경에게 장 80대를 때리도록 하라. 이번 판결로 초유경이 꼼짝없이 곤장 80대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처벌이 이뤄지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기생생활도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초유경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당시 법대로 벌 대신 수속, 즉 돈을 내고 풀려난 겁니다. 조선시대엔 수속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형벌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납부하면 실형을 받은 걸로 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유경이 그 법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초유경이 법대로 해결한 이후에 신하들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니. 예의주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초유경을 향한 비난에 불이 붙으면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요사스러운 요물로 하여금 경성에 머물게 하여서 풍속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곤장을 안 맞았다고 해도 돈을 냈으니 이미 벌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의 괘씸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그런데 그때 한 신하의 글을 본 단종이 초유경을 벌하지 않겠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단종이 초유경을 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초유경이 궁중악무 전수자라서 내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전수자. 그러니까 의정부 신하가 단종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종대에 새로 제정한 악무를 홀로 능히 전수받고 연습하였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아는 자가 드무니 내칠 수 없습니다. 와. 초유경이 세종 때 새롭게 만든 음악과 춤을 익히곤 했잖아요. 그중에 초유경 혼자 전수받고 익힌 궁중 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악무를 연회해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초유경이 유일했던 거예요. 세종 때부터 활동한 초유경이 궁중 악무를 익혔고 그 궁중 악무를 구현할 기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전수해야 되는 걸 생각한다면 함부로 내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재능을 키워야 되나 봐요.